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첫 에피소드가 나간 후에 주변 반응이 아주 미지근했습니다. 당연하죠. 유명 방송인이 팟캐스트 열어도 주목받기 되게 힘들어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첫 화부터 주목받는다는 건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피드백을 그래도 제 지인이나 주변 분들이 주시긴 했어요. 피드백 내용 여부를 떠나서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소감이나 피드백 또 적극적으로 환영하니까요. 무비퀴즈뱅 gmail.com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 뭐 보시는지 혹은 들으시는지 메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어떤 피드백들을 주셨냐면 이제 말 속도라든지 혹은 군더더기라든지, 군더더기라고 하면 이제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언어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마치 논란이 됐던 제주도 오겹살처럼 비계덩어리 잔뜩 붙이지 말고 다른 것들은 좀 쳐내서 좀 더 깔끔한 에피소드 만들어주길 바란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녹음했던 것들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와, 저도 모르게 정말 이런저런 저의 안 좋은 말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접속사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접속사를 은근히 한 문단에서 참 많이 쓰더라고요. 마치 그 피식대학 05학번 이스백의 혁이처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속사를 너무 많이 써서 이번에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시네타운 19이라고 아시나요? 정말 레전드 팟캐스트죠. 제가 사실상 팟캐스트에 입문하게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시네타운 19 2화였나요? 그 이승훈 PD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이 방송 역사상 최초의 메일 발신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상관없으니 보내달라.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익명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메일 읽어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비퀴즈뱅 moviquizbang gmail.com입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볼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시작합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 9년 만에 나온 매드맥스 시리즈 신작이죠. 시리즈 내용으로 보면 퓨리오사가 분노의 도로보다 앞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리퀄이죠. 이제 제작 규모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분노의 도로 제작비는 당시에 추정컨대 1억 5천만 불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퓨리오사는 1억 7천만 불이 들었다고 하는데 대략 2천억 원 수준입니다. 9년간의 시차를 생각을 하면 제작 규모가 대동소이하죠.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분노의 도로가 극장 개봉 수익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고 해요. 2차 시장 블루레이, DVD, 그 밖에 IPTV 이런 수익 등을 통해서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중국 개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개봉이 할리우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은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잖아요. 중국 시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워크래프트 아시죠? 그 실사판이 만들어졌는데 망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둬들여가지고 제작비를 전부 다 회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중국 시장이 무섭다. 왜냐하면 중국에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팬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이제 몰려가가지고 워크래프트를 응원해 준 거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당시 한국에 있는 게임 워크래프트 매니아들이 중국을 응원했습니다. 아, 우리 따거들 좀만 더 힘을 내줘가지고 영차 해줘서 좀만 더 봐주라. 그래서 흥행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면 워크래프트 차기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중국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이뤄내서 결국에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고 합니다. 극장 개봉 수익만으로는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북미 수익을 제외하고 분노의 도로가 가장 많은 흥행을 거둔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한 400만 명 정도를 극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퓨리오사의 흥행 추이는 분노의 도로만큼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분노의 도로가 개봉 4일차까지 80만 관객을 모았는데 지금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까지 찾아보니까 4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분노의 도로는 목요일 날 개봉을 해서 일요일까지 목, 금, 토, 일 해서 80만 명이고 퓨리오사는 수요일 날 개봉을 해서 수, 목, 금, 토 아직 일요일이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4일차씩 비교를 해보면 절반 수준인 거죠.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땅한 경쟁작도 없고 안야 테일러 조이, 크리스 햄스워스 조합이 톰 하디, 샤를리스 테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름값 측면에서요. 안야 테일러 조이야 필모그래피도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고 또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도 활동하고 있고 크리스 햄스워스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워낙 친숙한 배우이기 때문에 지명도가 꽤나 높아서 극장에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데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극장 티켓값이 인상된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대작들에는 관객들이 극장 티켓값 상관없이 극장을 찾는다라는 게 요 근래에 다 입증이 됐잖아요. 서울의 봄이나 파묘나 그리고 범죄도시나 하필이면 전부 다 한국 영화네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독은 이제 조지 밀러 감독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네타운 19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편을 들으시면 김훈종 PD께서 조지 밀러라고 안 하세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데 시네타운 19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왜 조지 밀러라고 하는지 대충은 뉘앙스를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동경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저도 조지 밀러로 가겠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가르는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 매드맥스부터 귀염뽀짝한 꼬마돼지 베이브, 펭귄 이 종잡을 수 없는 필모그래피를 선보이는 조지 밀러 감독이 이번에도 연출과 각본에 참여를 했고요. 출연 배우로는 23 아이덴티티, 퀸스 갬빗, 더 메뉴, 듄 파트 2 등 동년배 할리우드 배우 중 가장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 올리고 있는 미국 박진주, 안야 테일러 조이. 참고로 조지 밀러 감독이 안야 테일러 조이를 어떻게 캐스팅을 했냐라고 하면 이제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리고 베이비 드라이버의 연출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이 라스트 나잇 인 소호라는 작품을 이제 찍었는데 그 편집본을 조지 밀러 감독에게 보여줬대요. 근데 그 전까지 조지 밀러 감독은 이제 예고편을 통해서만 안야 테일러 조이라는 배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안야 테일러 조이가 이제 2시간 동안 연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어떠냐 이 배우. 퓨리오사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역할인데 이 배우가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 되게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맹렬하게 연기에 달려든다라고 칭찬을 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바이크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또 발레 같은 걸 해와서 몸도 잘 다룬다 해서 조지 밀러 감독이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조지 밀러 감독은 바이크를 일주일만 타고 접었대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 시절에 응급실에 워낙 바이크 타고 사고 난 채로 실려온 환자들을 많이 봐서 접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저런 일로 다 쏘다니면서 유독 한국만 안 오는 크리스 햄스워스. 마지막으로 퓨리오사의 사수이자 동료 그리고 아마도 연인인 잭 역을 맡은 톰 버크.
이 세 배우가 주축이 돼서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 외에 친숙한 얼굴들도 다수 등장을 합니다. 분노의 도로에 나왔던 좀 익숙한 캐릭터들이 다시금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이모탄 캐릭터 같은 경우는 분노의 도로에서 휴 키스번 배우가 정말 열연을 펼치셨죠.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타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다른 배우가 맡았는데 일단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뭐 다른 배우가 맡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임모탄 캐릭터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하얀색 분장을 해야 되고 머리도 산발이고 갑옷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이질감이 들진 않습니다. 클로즈업을 할 때면 그 휴 키스번 배우의 정말 부리부리한 눈빛에는 이번에 임모탄 조의 분한 배우가 못 미치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명이 붕괴된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구는 황폐화됐고요. 이 황폐화된 지구에는 갱들이 아주 춘추전국 시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풍요로운 녹색의 땅에서 친구와 유유자적하던 퓨리오사, 유년 시절의 퓨리오사죠. 한 10살 정도 돼 보여요. 근데 그 퓨리오사가 웬 불청객을 감지합니다. 이 불청객들이 이제 녹색의 땅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불청객들이 자꾸자꾸 찾아오게 되면 녹색의 땅은 더 이상 녹색의 땅이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불청객들이 타고 온 바이크를 고장나게 하려고 장난질을 치다가 발각이 됩니다. 납치가 되고요. 이를 알게 된 퓨리오사의 엄마가 필사의 추격에 나섭니다. 이 불청객 일당들은 그럼 누구냐? 이 바이커 군단을 이끄는 디멘투스, 크리스 햄스워스 배우가 분한 역할인데요. 디멘투스의 수하들입니다. 이제 엄마가 끝끝내 추격에는 실패를 하지만 바이커 일당들을 그 와중에 한 명 한 명씩 다 처치를 해요. 근데 한 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남은 한 명도 디멘투스를 만나기 직전에 퓨리오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디멘투스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가 녹색의 땅에서 왔다고 하니 거기가 어딘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얘를 꼬드겨서 녹색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퓨리오사의 엄마가 바이커 일당들의 굴락에 잠입해서 퓨리오사를 빼오지만 디멘투스 일당에게 결국 잡혀요. 근데 이제 디멘투스가 퓨리오사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아주 잔혹하게 고문하고 끝끝내 살해합니다. 퓨리오사는 충격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어머니의 유언, 절대로 녹색의 땅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는 얘기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위치를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디멘투스는 어떻게든 이 퓨리오사를 좀 나이스하게 대해줍니다. 뭐 고문을 한다거나 그래봤자 어차피 입 안 열 테니까 살살 꼬드겨서 녹색의 땅을 찾으려고 하죠. 유목민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임모탄이 일군 시타델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이제 호기롭게 임모탄한테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려 워보이드를 상대로 임모탄을 배신하고 투항할 것을 권유해요. 나한테 투항하면 내가 임모탄이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뭐 고기도 먹여주고 쌀도 먹여주고 다 할게.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가 누굽니까? 그 회유하려는 상대가 워보이 아닙니까? 귓등도 안 듣죠. 그래서 완전히 개털립니다. 아주 뭐 의기양양했던 디멘투스는 사라지고 이제 개꽁무니 쫓듯이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죠. 디멘투스가. 그래서 시타델에게서 식품을 조달받고 기름을 내주는 가스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디멘투스가 점령을 합니다. 결국 임모탄과 그렇게도 디멘투스가 바랬던 협상 테이블이 열려요. 그래서 뭐 기름을 이렇게 내줄 테니 뭘 달라라고 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임모탄이. 근데 그런 임모탄의 눈에 웬 어린 여자의 퓨리오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죠. 왜? 이제 젊고 건강한 여자애니까 커서 내 아이를 낳아라 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되게 더럽죠. 더러운데 이미 임모탄의 그런 더러운 속내는 우리가 분노의 도로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에게까지 뭐 나중에 커서 내 아이를 낳는데 쓰면 되겠다라는 그런 임모탄의 저열한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멘투스가 이제 퓨리오사와 이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의사 캐릭터가 있는데 그 둘을 내주면서 협상이 타결됩니다. 임모탄 펜트하우스에 이제 퓨리오사가 입성을 하죠. 근데 이제 임모탄에게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분노의 도로에서
그 근육바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육바보 아들이 퓨리오사 머리에 이제 방울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거를 막 매만지면서 되게 더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퓨리오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 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아버지의 여자를 탐한 거죠. 그날 밤 자고 있는 퓨리오사를 납치해서 이제 자기 방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뭔가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퓨리오사가 이 근육바보가 내 머리에 있는 방울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방울을 띠링띠링 울려요. 이러니까 이제 그 근육바보가 헤헤 방울이다 헤헤 방울 이러면서 이제 만지려고 하니까 퓨리오사가 도망갑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머리끄댕이가 훌러덩 벗겨져요. 알고 보니 퓨리오사가 이 근육바보가 본인에게 좀 관심 있는 걸 알고 이를 역이용한 거죠. 본인이 그동안 삭발을 해서 잘라놓은 머리카락을 촛농으로 다 붙여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결국 근육바보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시타델에서 아예 벗어나는 건 힘들다 보니까 워낙 감시하는 인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시타델에서 살면서 탈출 기회를 엿보자 다짐합니다. 이제 남장 여자로 살아가게 돼요.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차근차근 그동안 준비를 해놨죠.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마련을 해놓고 식량 같은 것도 야금야금 빼와가지고 본인이 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거의 다 마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준비물들을 어디다 숨겨놓느냐 이제 전투 트럭 안에다가 숨겨놔요. 이제 그 전투 트럭의 책임자가 근위대장 잭입니다. 그 잭은 이 시타델에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예요. 분노의 도로에 나가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는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근위대장 잭이 또 다른 미션을 하달받고 분노의 도로로 나아갈 때 퓨리오사도 그 트럭에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투 트럭이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하는 깽단에게 습격을 당해요. 그 과정에서 퓨리오사의 탈출 준비물들이 다 털립니다. 뭐 오토바이는 완전히 아작이 나고 자기가 준비했던 식량들도 완전히 다 땅바닥에 버리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습격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다 죽어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잭을 도와가지고 깽단을 처치합니다. 근데 깽단을 처치해가는 과정에서 좀 이게 어이가 없긴 했는데 퓨리오사의 두건이 벗겨지고 퓨리오사의 엘라스틴 머리가 찰랑찰랑거리게 되면서 잭에게 뭐야 쟤 여자야? 라는 걸 들키게 돼요. 근데 잭이 퓨리오사가 여자라는 사실을 그냥 눈 감아줍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번 습격으로 내 부하들도 다 죽었고 너도 보안이 탈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준비물도 다 털렸잖아. 너 내 밑에서 일 배워라. 뭐 개인사 이런 거 안 물을게. 뭐 탈출하는 거? 그래 뭐 어차피 망할 세상 탈출해라. 근데 탈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할 거 아니냐. 내 밑에서 일 배우면은 탈출할 때도 용이할 거야. 보아하니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무술 실력이나 뭐 머리 돌아가는 거는 비상한 것 같은데 어때? 하니까 퓨리오사가 생각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근위 부대장 사실상이 돼요. 그래서 잭의 부사수가 되죠. 분노의 도로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배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시타델과 가스타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말고 각종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무기 농장도 있어요. 그 무기 농장에 이제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가 퓨리오사의 상징이자 나중에는 이제 매드맥스의 상징이 되는 더블 배럴 샷건을 잭으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잭이 특별 주문을 해가지고 퓨리오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뭐 이때부터 슬슬 둘의 낌새가 좀 많이 가까워졌네 싶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가스타운에 갑니다. 가스타운의 점령자는 누굽니까? 디멘투스죠. 퓨리오사의 엄마를 죽인. 이 디멘투스 이놈이 행정 능력이 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타운 주민들이 민중봉기 일으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집단에는 이게 본인의 영도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시타델이랑 무기농장이 이 배급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 계산 다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요. 그러면서 우리 3자 정상회담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타델이 갖고 오는 건 식수랑 식품이다 보니까 이 가스타운 주민들이 눈이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서 막 그 시타델에서 온 트럭을 탈취하려고 들어요. 근데 잭이랑 퓨리오사는 탈취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든 가스타운을 벗어나려고 하죠. 이 벗어나는 과정에서 퓨리오사가 부상을 입습니다. 칼빵을 당하는데 그 칼빵을 이제 잭이 치료를 해주면서 퓨리오사의 왼쪽 팔에 웬 별자리 문신이 있는 걸 보게 되고 이 별자리 문신이 가리키는 곳이
네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이냐? 라고 물어요. 근데 그때까지 퓨리오사는 아무에게도 이 별자리의 의미 그리고 풍요의 땅, 녹색의 땅이죠. 녹색의 땅의 존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퓨리오사가 녹색의 땅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둘이 뭐 뜨거운 애정씬은 안 나옵니다만 동지 뭐 그 이상의 감정이 좀 피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요. 그러고 이제 둘이 같이 녹색의 땅으로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D-Day가 밝습니다. 그날은 임무가 이제 무기 농장에 가가지고 식품 조달하고 무기 받는 거였어요. 이제 무기 농장 가는 길에 이제 워보이드를 처치하고 준비한 차량으로 녹색의 땅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기 농장을 가보니까 분위기가 쎄해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 디멘투스가 이미 무기 농장을 점령을 한 거죠. 잭과 퓨리오사가 타고 온 차를 탈취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죽여야죠. 그래야 트로이 목마 작전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잭과 퓨리오사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한 끝에 무기 농장을 탈출합니다. 그러고 이제 녹색의 땅으로 향하는데 디멘투스가 죽여버려요. 결국 잡혀요. 그 과정에서 잭이 사망을 합니다. 퓨리오사는 왼쪽 팔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게 이제 팔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퓨리오사가 자기 팔을 스스로 자르고 도망칩니다. 이제 시타델 근처까지 왔는데 닿을 듯 닿지 않아요. 시타델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때 이제 반가운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맥스죠. 맥스의 직접적인 모습은 안 나옵니다만 퓨리오사를 구해준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퓨리오사는 시타델로 복귀를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약간 출발 비디오 여행식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과연 퓨리오사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디멘투스를 향한 그녀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미 우리는 분노의 도로에서 액션 황홀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액션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여기서 그 이상을 보여줄 거야. 이거보다 더 쩌는 거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갔어요. 조지 밀러 감독님이 그래도 분노의 도로만큼은 선보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분노의 도로 액션 장면이 이제 영화사에 남을 만큼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준하는 장면만 나와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생각으로 극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퓨리오사의 액션 규모나 세밀함은 전편보다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뭐 특색도 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부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러글라이딩과 낙하산을 이용한 깽단, 옥토보스 일당인데 그 옥토보스 일당이 전투 트럭 탈취하려고 할 때 그 벌인 공중전, 야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특히 사막에서 스키 같은 거 타다가 낙하산 쫙 펼쳐지면서 공중전이 시작될 때 이 분노의 도로에선 못 봤던 장면이라서 야 어떻게 이런 장면을 생각해내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찍지? 야 대단하다라는 충격이 들었어요. 조지 밀러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시리즈에서 액션 장면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가, 독특하지만 익숙한 액션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날아오는 그런 패러글라이딩이나 낙하산 액션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도로 때도 아이디어는 있었대요. 근데 안 쓰고 이번 작품에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도로에서도 이미 이제 태양의 서커스단을 활용한 폴대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공중에서 위치를 점한 채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공중전까지 보여줄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퓨리오사에 써먹기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먹힌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날 영화판에서 액션 장면이야말로 완벽한 창의성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보면서 다시금 깨달았어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그 액션 장면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해준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 본 것만으로 조지 밀러 감독님 여전하시네. 이 활력 어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세계에서 정청이 출소한 이경영을 두고 아니 영감탱이는 도대체 밤마다 뭘 잡수시는지 뭐 이러잖아요. 진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션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엔딩이었어요. 엔딩을 보면서 사가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이 사가의 뜻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는 이제 영웅전설 혹은 뭐 대서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프랜차이즈 시리즈들이 자기네들 이제 제목 뒤에다가 사가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 퓨리오사처럼 아예 부제로 사가를 붙인다기보다는 이제 트와일라이트 사가, 분노의 질주 사가 이렇게 본인들의 시리즈가 이제는 하나의 대서사시, 뭐 영웅전설급이다라고 이제 어필하려고 그런 걸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와일라이트랑 분노의 질주가 사가? 아니 뒷골목에서 DVD 떼다가 팔던 양아치 새끼들이 우주 날아간다고 그게 대서사시야?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연 사가라는 표현을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몇이나 될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사가를 붙이는 시리즈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좀 자의식 과잉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퓨리오사도 부제로 매드맥스 사가라고 달기에 그래 뭐 시리즈 역사도 오래됐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교과서 반열에 올랐고 또 가장 최신작은 뭐 액션 영화 나아가서 현대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으니까 붙일만도 하긴 한데 좀 이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붙이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퓨리오사 딱 엔딩을 보면서 야 이거 일부러 붙였네. 그리고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이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문명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극 중에서 히스토리맨이 나와서 각종 뭐 구전 설화 같은 거에 자기가 자기 딴에는 살 붙여가지고 막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전설이나 신화 같은 건 역사적 사실에 점점 살이 붙어서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듄2가 이 점을 되게 명확하게 묘사를 했죠. 얼마나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좀 헛방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폴 아트레이디스도 연예인간 못지않게 이제 처절한 싸움을 벌인 끝에 최종 승자가 되잖아요. 개싸움 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 딴에도 멋있게 막 칼싸움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오스틴 버틀러랑 거의 개싸움 끝에 승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승자가 됐는데 옆에서 이제 그를 추종하는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사람들이 막 리사날 가입 외치면서 폴의 행동 하나하나에 막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개싸움마저도 나중에는 폴 아트레이디스에게 투항을 하라라고 만약에 하비에르 바르뎀이 권유를 하게 될 때면 그 당시에 폴이 어떻게 싸웠는지 막 온갖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작품 중에는 품행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류승범이 뭐 17대 1은 그냥 기본이고 뭐 100대 1로 싸웠다는 둥 발차기 한 번에 뭐 모두가 나가 떨어졌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양아치 개싸움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장에 대한 어떤 신화, 전설, 뭐 구전설화 이런 것들이 다 허구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이문열 작가의 황제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민기 이태임 주연의 황제를 위하여 아닙니다. 참고로 그 작품은 내가 만약에 경상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인데 사투리 개그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작품 필히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박성웅 배우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와 아마도 한국 영화계 경상도 사투리 탑3 안에 들 것 같아요. 친구2의 김우빈, 사생결단의 류승범, 그리고 황제를 위하여의 박성웅. 야, 이 세 명이 만나가지고 찐한 부산 남자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여담이 길었네요. 그 퓨리오사도 결국 이제 시타델의 사령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아가서 뭐 분노의 도로에서는 이모탄을 처단하고 시타델을 해방으로 이끄는 이제 리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따른 전설이 생길 법도 하죠. 과연 퓨리오사의 복수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그래서 디멘투스가 여러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담백하게 머리에 빵꾸 나가지고 죽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잭처럼 오토바이 뒤에 끈으로 묶인 채 질질 끌려서 사망하는 거. 뭐 퓨리오사 버전에서는 이제 차 뒤에 매달리는 건데 아니면 퓨리오사 어머니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능욕을 당한 끝에 사망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영화에 나오죠. 시타델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퓨리오사가 녹색의 땅에서 가져와서 지금까지 품에 지니고 있던 씨앗을
심고 디멘투스를 인간 퇴비로 사용하는 것. 가장 끔찍하죠. 조금씩 생명력을 갉아나가서 디멘투스의 최후를 천천히 목도하고 즐기는 그런 결말. 하필이면은 그 나무가 자란 위치가 그 디멘투스의 소중한 곳 위여가지고 아주 크고 우람한 나무가 크리스 햄스워스 위에서 자라더라고요. 이것도 상징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는데 약간 실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한 다채로운 결말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 중에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를 곱씹어보는 재미를 주니까 이게 괜히 사가라는 표현을 붙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 디멘투스를 인간 퇴비로 활용하는 게 결말인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저는 그냥 담백하게 총구멍 머리에 내고 디멘투스를 처단한 게 진짜 결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멘투스가 퓨리오사에게 퓨리오사 앞에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잖아요. 너도 나랑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는 고통 같은 거 못 느낀다. 고문해봤자 난 잘 모른다. 희망은 없고 본능에 따라 사는 거다 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약간 체념한 듯이 얘기를 하고 체념을 넘어서 거의 해탈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퓨리오사가 약간 얘한테는 뭔 짓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표정을 지어요. 여기 자르고 저 썰고 해도 얘는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아픔은 못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냥 담백하게 죽이는 게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퓨리오사가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제 세계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좀 강렬한 이미지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 작품은 그 분노의 도로와 가장 큰 차이가 분노의 도로는 며칠 사이에 벌어진 특정한 사건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퓨리오사는 퓨리오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유년 시절 갓 성인이 됐을 때의 퓨리오사 그리고 복수를 성공해 나가는 퓨리오사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다 보니까 그 길게 다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노의 도로를 보면서 느꼈던 좀 호기심. 이곳은 어떤 분위기일까? 저곳은 어떤 이미지와 광기로 가득할까? 와 같은 호기심들을 많이 채워줘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역할로 이번에는 저는 디멘투스의 시선이 좀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드맥스에서 그러니까 분노의 도로에서는 이제 맥스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맥스는 이방인이고 맥스의 눈에 비친 시타델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디멘투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스타운은 저런 분위기구나. 무기농장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세계관에 대한 호기심을 이런 부분에서 좀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강렬한 이미지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퓨리오사가 마침내 그 디멘투스와 1대1로 대적했을 때 사실상 디멘투스를 포획해 놓고 디멘투스를 조롱하고 능욕하는 거죠. 그때의 앵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약간 신성한 느낌도 주고요. 확실한 구도의 차이를 통해서 지금 이들의 위치가 어떤지 그 위치가 어떻게 전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 다채롭게 보여줘서 이미지들이 좀 강렬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보는 데 있어서 짜릿하다. 뭔가 공허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긴 한데 기쁘기도 하고 참 복잡한 감정이 드네라는 생각을 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봤는데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사운드가 좋은 곳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4DX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여담인데 제가 분노의 도로를 어디서 봤냐면 CGV 청담 시내시티에서 봤어요. 왜 청담에서 봤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당시에 CGV 용산이 대대적인 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었어요. 4DX 상영관 중에 당시 기준으로 제일 다채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CGV 청담이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무슨 4D관은 이런 이펙트가 있고 저 4D관은 이런 이펙트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펙트가 다 종합된 곳이 청담 시내시티다 라고 해가지고 청담 시내시티까지 제가 갔거든요. 그리고 또 비싸요. 다른 4DX관 티켓값보다 한 몇천 원 더 비쌌어요. 그렇게 갔는데
총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파방파방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귀 옆에 이제 공기 배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죽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소리가 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여긴 이런 것도 되네. 와 쩐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 피슉피슉 이게 귀에 약간 바람 소리 들리는 게 뭔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느낌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게 그 상영관에 있던 한 여성분이 귀에서 공기 소리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놀랐으니까. 처음에 막 어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 놀랄 수 있지. 야 이 총담 좋네 비싼 거 파네 라고 하는데 그냥 뭐 맥스고 나발이고 누가 총만 쏘면은 그분이 어머 이러시니까 야 이거 뭐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래서 총만 들면은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또 소리를 지르실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서 좀 온전히 즐기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테니까 4DX관이나 코엑스 메가박스에 있는 MX관인가요? 돌비 시네마관인가요? 제가 메가박스를 잘 안 가서 저는 이제 CGV의 노예라 가지고 메가박스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메가박스 그 돌비 시네마가 사운드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때깔도 좋고 거기서 보시면 좀 더 제대로 영화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좋았던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반가운 얼굴들이 나옵니다. 뭐 임모탄도 나오고 임모탄의 뭐 동료인지 수하인지 모를 자꾸 젖꼭지 만지는 뚱땡이 아저씨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총알갑옷 무장한 무기농장 아저씨도 나오고 그 빨간 내복 기타맨도 나오고 근육바보도 나오고 결정적으로 맥스가 나온다는 거. 근데 토마디가 아닙니다. 그냥 그 매드맥스 1편에 나왔던 멜 깁슨의 실루엣 있잖아요. 가죽 자켓에 가죽 바지 입은 경찰 맥스의 모습. 그 맥스의 차량과 그 맥스의 자태가 그대로 영화에 나옵니다. 보는데 좀 반가웠어요. 아마도 토마디를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토마디가 워낙 분노의 도를 찍으면서 촬영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든 걸로 유명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샤를리즈 테론 배우가 완전히 빡쳤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촬영 현장에 3시간이나 늦은 톰 하디에게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나 기다리는 줄 아냐 라는 식으로 이제 욕설을 섞어가면서 화를 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샤를리즈 테론에게 톰 하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접근했다고 하죠. 주변에서 뜯어 말렸고 샤를리즈 테론이 그때부터 이제 톰 하디랑은 나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게 해달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배우가 촬영할 때 빼고는 붙어 있었던 적이 없대요.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죠. 방금 전까지 나를 막 진짜 죽일 듯이 했던 저 적반하장 놈이 자 이제 슛 들어가실게요 라고 하면 이제 바로 지근거리에 앉아가지고 레디 액션 하면은 맥스 뭐 이러고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프로페셔널이기도 하고 톰 하디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를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톰 하디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과하면 뭐합니까? 애저녁부터 그런 걸 하질 말았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됐고 저의 어떤 좋았던 점 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제 분노의 도로에 비해서 서사가 단순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노의 도로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채로운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맥스, 퓨리오사, 뭐 임모탄의 부인들 그리고 그 니콜라스 홀트가 맡았던 워보이들이 이제 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이제 해방을 주요 서사로 다뤘었잖아요. 시타델의 피통으로 계속해서 살 것인가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야 되는 맥스 이 시타델과의 악연을 끊고 풍요의 땅으로 가길 바라는 퓨리오사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소유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5 여인들의 해방 종교적인 세뇌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니콜라스 홀트 같은 다양한 층위의 해방 서사가 맞물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퓨리오사의 복수가 주요 서사다 보니까 물론 고향을 위한 엄마를 위한 동지를 위한 복수라지만 일단 복수라는 구조 자체가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복수는 성공하겠죠. 복수가 실패를 하려나라는 의구심이 들 법도 한데 그런 의구심은 거의 안 드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결말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분노의 도로에서는 인풋은 단순한데 해방 근데 아웃풋이 각기 다른 색채를 갖고 있는 거죠.
누구는 해방되고 누구는 해방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데에 있어서의 긴장감들이 있었거든요. 이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인풋은 다양한데 아웃풋은 단순한 거예요. 인풋은 엄마를 위한 복수, 잭을 위한 복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거에 대한 복수,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결국에는 디멘투스 처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긴장감이 떨어지고 서사가 단순해지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힘이 약간 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가장 큰 의구심이었는데 도대체 디멘투스의 영도력, 이 비결이 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가장 재미있게 보고 뜻깊게 본 작품 웰컴 투 동막골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재영이 그 동막골 이장님한테 그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라고 하니까 그 이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뭘 많이 모여야지. 이 한마디면 다 끝나요. 이처럼 도대체 디멘투스에게서 이 영도력의 비결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조지 밀러 감독님께서 이제 디멘투스는 강한 카리스마와 이제 약탈품을 나누는 방식으로 무리들을 다스린다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문명이 사라진 세계에서 단순히 카리스마만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설령 카리스마만으로 리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뭐 체격? 뭐 무력을 갖고 있어도 건국이지 않습니까? 총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세상이고 폭력적이고 뭐 종잡을 수 없는 미친놈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언제든지 전복당하기 쉬운 조건을 갖춘 인물이고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수백 명의 바이커들을 거느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임모탄 같은 경우에는 식수 공급권을 쥐고 있죠. 본인이 식수를 얼마나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기게 만들고 그리고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복당하기도 힘들고 본인을 믿고 따르는 청년들을 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양 대칭이 맞는 거죠. 물 없이는 못 사니까 식수 공급권을 자기가 쥐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종교 집단화를 시켜서 본인의 친위대를 만들어서 본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몸 던질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두면 나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애들이 득식을 해도 얘네들이 막아주겠지라는 이 밸런스가 맞는데 디멘투스는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가스타운에서 얼마나 디멘투스가 행정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분배나 배분도 잘 못하는 애가 어떻게 수백 명의 바이커들을 거느리게 됐고 저 가스타운에서는 전복도 안 당하고 살지? 뭐 무슨 능력이 있길래? 뭐 무슨 어떤 자기만 아는 정보가 있길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서 이렇게 독재자나 폭군 등이 대부분 다 무언가를 다 쥐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물이나 식량, 어떤 접근권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일라이의 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덴젤 워싱턴 주연입니다. 거기서 이제 폭군, 독재자로 나오는 캐릭터가 게리 올드만이 연기를 했어요. 근데 게리 올드만이 그러면 도대체 뭘 쥐고 있느냐?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 문의 열쇠였나? 아니면 그 비밀번호였나? 그거를 게리 올드만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게리 올드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딜라이는 이제 본인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되는 여정에서 게리 올드만이 지배하고 있는 마을? 뭐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는 뭐 그건 당신네들 사정이고 난 내 갈 길 갑니다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일라이가 갖고 있는 책이 게리 올드만 눈에 띄게 되고 게리 올드만이 그 책을 탐내면서 그 영화가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 궤도에 오르게 되거든요. 재밌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바이커족의 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워보이에 비하면 이제 바이커족의 특성이 너무 부족한 거죠. 뭐 기동성이 좋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릉부릉 하는 것 빼고는 도대체 바이커족만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그냥 아무나 바이크에다가 앉혀놓으면은 그냥 바이커족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묘사가 좀 덜 돼가지고 그냥 얘네들은 바이크 타는 것 빼고는 좀 특징이랄 게 없는 집단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 말로는 시타델은 높이를 점하고 있고 바이커족은 기동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둘의 충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충돌을 이미 시타델에서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시타델을 벗어났을 때의 이제 기동성과 높이 간의 충돌이 일어났던 장면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 장면은 내레이션으로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40일간의 뭐 전쟁이 있었다고. 근데 뭐 그 장면을 왜 제대로 안 보여주냐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스토리 전개상 그 40일간의 전쟁이 있을 때 퓨리오사는 다친 팔,
치유하느라 그 전쟁에 제대로 참여를 못했잖아요. 이건 퓨리오사의 이야기니까 퓨리오사가 참여하지 않은 전투와 전쟁에 대해서 세세히 보여주는 게 이 사가의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뺀 것 같긴 한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여줬더라면 바이커족이 확실히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을 텐데 그러질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리오사가 남장 여자로 한 10년 정도 시타델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고충을 다루는 장면이 사실상 전무예요.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10년을 남초 집단에서 살아왔는데 쟤는 체격이 좀 왜소하고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이 컨셉 하나로 정체 발각 위기에서 전부 다 벗어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클리셰적인 장면이라고 할지언정 뭐 2차 성징이 찾아오면서 뭐 부풀어 오는 가슴을 압박봉대로 꽁꽁 싸맨다든가 그리고 이제 생리 현상을 남몰래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뭐 고충을 겪는다든가 이런 장면이 조금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기서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거기다가 언급했다시피 이제 잭에게 들키잖아요. 근데 그 들키게 되는 게 이제 엘라스틴 긴 생머리예요. 그거 보면서 얼씨구?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생머리를 왜 유지하고 앉았대? 제 아무리 두건으로 칭칭 감아 쓴다고 해도 머리 빡빡 밀고 다녀야지. 아니, 머리가 그냥 한 단발머리 정도면 몰라. 토르 머릿결보다도 훨씬 더 찰랑찰랑거리는 머릿결로 쫙 퓨리오사가 멋있는 자태를 선보이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게 그 근위 부대장으로 이제 잭 밑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임모탄 앞에서 이제 퓨리오사랑 잭이 뭐 이런저런 어떤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임모탄이 퓨리오사를 그냥 가만히 냅둡니다. 사지 멀쩡한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는 극중 표현이 있죠. 그 정상인 규범 안에 드는 여성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임모탄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어떤 기준에 확실히 충족을 한다면 일단 자기가 취하고 보잖아요. 일단 거두고 보는데 임모탄이 그냥 근위대로 일하게 내버려 둔다? 하다못해 전 그런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잭이 지금 우리 근위대 상황이 이렇다. 이 친구는 정말 유능한 자원이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임모탄이 뭐 잭을 신뢰를 하니까 뭐 네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오케이. 뭐 이런 장면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모탄의 어떤 더러운 모습 그러면 임무 끝나고 밤마다 내 방으로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고 보니 퓨리오사가 그 시타델에서 이제 모진 생활을 하다 보니 불임이 됐다 뭐 이런 설정으로 나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분노의 도로 개봉 당시의 설정이 임모탄이 퓨리오사를 취하려고 했는데 퓨리오사가 불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퓨리오사를 건드리지 않게 됐다.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도 안 나와요.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의아했습니다. 퓨리오사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비밀이었을 텐데 그 비밀을 지키려는 태도 그리고 그 비밀을 바라보고 비밀이 들통났을 때의 주변인들의 모습, 반응들을 보면서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 점들이 좀 아쉬웠던 점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본 부분이고요. 이제 뭐 몇몇 분들께서 이제 안냐 테일러 조이의 캐스팅을 두고 샤를리스 테론만큼의 어떤 전사의 이미지가 덜하다, 포스가 좀 부족하다, 샤를리스 테론만큼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물론 안냐 테일러 조이 배우의 어떤 외모를 두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샤를리스 테론 배우가 180인가 그래요. 키가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안냐 테일러 조이도 키가 큰 편이지만 18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신샷이 잡혔을 때 아무래도 샤를리스 테론에 비해서는 작아 보이는 게 확연히 좀 드러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퓨리오사의 과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분노의 도로에서 완성형 퓨리오사를 봤어요. 그런데 왜 완성형 퓨리오사를 유년 시절 퓨리오사에게 찾는지 이제 막 침뱉기 시작한 꼬부기한테 왜 거부광처럼 하이드로 펌프를 못하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꼬부기까지는 아니죠. 한 어니부기 정도는 되려나? 여하튼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서툴고 여러모로 포스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퓨리오사의 모습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안냐 테일러-조이 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안냐 테일러-조이 배우가 좀 서정적인 영화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피해자나 이제 추격당하는 입장으로 많이들 나왔어가지고 23 아이덴티티라든지 좀 연약한 이미지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 퓨리오사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 전혀 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나라면 어디서 살 것인가. 식량의 보고, 식량의 창고이지만 종교 집단의 하수인으로서 구덕이나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시타델인가. 아니면 야 이거 잘만 하면은 체제 전복하고 우리가 이 구역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무능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가스타운인가? 아니면 무기농장은 있는데 이제 무기농장에 대한 그 무기농장의 리더나 이제 지도 체계에 대한 묘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거긴 빼고요. 어디서 살 것인가? 저 같으면 결국에는 물이 있는 시타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데서 살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별점과 한 줄 평 얘기를 해볼 텐데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찾아보니까 분노의 도로에는 4.5 수작을 줬더라고요. 분노의 도로만큼은 확실히 못한 작품이긴 했습니다만 그 비교 대상이 분노의 도로여서 그렇지 이 퓨리오사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흥행이 잘 안 되는지는 참 이해가 어렵네요. 한 줄 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능만 남은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선제업고 튀어를 다룰 예정인데요. 현재 6화까지 봤습니다. 왜 인기 있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이게 난리인지 특히나 20, 30대 여성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수염 거뭇거뭇하게 나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저의 시선으로 본 선제업고 튀어는 어떨지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편 이만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주세요.